음, 안녕하세요. 저는 여든을 앞두고 장남을 잃은 엄마입니다. 요즘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도 인생이 어려운 걸 보면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네요. 이 나이에 명문대 나온 장남을 버리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실 수도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자식들이 아닌 하루빨리 자기 인생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 이야기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제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제가 태어난 이유이자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집안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던 남편은 천성이 제멋대로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분파였고 친구와 술을 좋아했죠. 거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죽어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지라 애초에 다정을 이루면 안 되는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월급날이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거나하게 취해온 남편은 매달 형편없는 돈만 던져주고는 끝이었어요. 당시에는 월급날 돈을 봉투에 담아 나눠줬었거든요. 저희 네 식구의 한 달 생활비였음에도 남편은 늘 수요가 노름으로 그걸 하루 만에 반 이상 탕진하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남편을 두고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린애를 들쳐업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새벽에 우유 배달도 하고 아이들이 좀 커서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네요. 매일매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생각만으로 허리를 필 새가 없었지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까? 그나마 있던 남편은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나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아이들만 데리고 살아왔던 것이죠. 다행히 아빠가 없어도 아들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특히 큰아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서 저의 자랑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이번에도 전교 1등이야? 장하다 장해. 정말 잘했어. 말해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전에 이야기한 신발이랑 가방 사줘. 엄마가 약속했잖아. 엄마 내 덕분에 기분 좋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 해줄 수 있고 말고. 우리 둘째도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 엄마가 너도 용돈 좀 줄게. 저놈은 공부도 못하는데 왜 줘? 그럼 열심히 공부한 나만 억울하잖아. 저 녀석은 이번에도 반에서 겨우 20등 했어. 아, 쪽팔려. 야,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학교에서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너 동생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얘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잘해야지. 버리는 나빠가지고 한심해. 너 동생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니? 너무 그러지 마. 저 괜찮아요, 엄마. 엄마 힘드신데 저까지 안 주셔도 돼요. 다음 시험에는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고, 엄마 힘든 것도 걱정하고. 우리 둘째 언제 벌써 이렇게 컸니? 마음 씀씀이도 어쩜 이렇게 고울까. 저녁마다 엄마 가게도 도와주고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맙다. 둘은 이렇게나 성격도 성품도 달랐습니다. 큰아이는 잘생기고 머리도 좋아 주변에서 전부 부러워했지만 저는 늘 그 아이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둘째는 어릴 때부터 늘 애교가 많고 정이 많아 늘 저를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외모며 성적이며 늘 형과 비교당해 자존감이 떨어질 법도 한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저의 자부심이자 자랑이었고 둘째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의지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할까요? 큰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둘째는 자기는 형과 달리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며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식당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사실 큰아이 수험생 때 매달 어마어마한 학원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둘째가 일찌감치 그런 진로를 결정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학을 가고도 끝난 게 아니더군요. 대학금은 또 얼마나 비싼지. 그러고도 큰애는 필요한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큰애야, 너 이 카드값이 다 뭐야? 이건 너 급할 때 쓰라고 준 건데 이번 달에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너 이걸 기록했으면 어떡해?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럼 어떡하라고. 새 학기라 책도 사야 되고 동기들이며 선배들하고 약속도 많이 잡히는데. 그리고 옷도 새로 사야 할 것 아냐. 우리 과 애들은 전부 부잣집 애들이라 입고 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잘 입고 댕겨야지. 안 그러면 무시당한다고. 그건 그렇다 쳐도 이 술값은 다 뭐야. 거의 매일 술 마시러 다니니? 아니, 술값은 또 왜 매일 네가 내? 그게 다 인맥 만드는 거잖아. 대학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긴 엄마가 대학을 다녀봤어야 알지. 아니 매달 그렇게 카드 명세서 보고 뭐라고 할 거면 카드 줄게. 그리고 그냥 거지처럼 하고 거지처럼 학교만 다닐게. 됐어? 무슨 말도 못하니? 알았다 알았어. 그래도 앞으로는 좀 아껴졌어. 어째 대학 가서 돈이 더 드는 것 같아. 이제 학원비는 안 나가나 했더니 등록금에 네 한 달 씀씀이에. 이래서 엄마가 어떻게 감당을 하니? 진짜 맨날 그놈의 돈. 지겨워 진짜. 얼굴만 보면 돈 이야기하고 엄마는 나만 보면 할 이야기가 돈밖에 없어? 순간 저는 큰아들에게서 전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고 친구들과 술을 좋아하던 그런 모습들을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자식이니 닮은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도 명문대를 다니는 번듯한 제 아들이 똑같지는 않다 생각했네요. 반면에 둘째는 형과는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너는 왜 갑자기 요리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거야? 너 진짜 요리사가 될 생각이야? 그래도 일단 일반 인문계로 가자. 가서 대학 갈 때 좀 하면 되잖아. 아니야, 엄마. 나는 공부보다는 엄마처럼 요리하고 장사하는 게 적성에 맞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여기는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무슨 장학생 타령이야. 네 성적이면 인문계 가서도 무난하게 대학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 그래도 형처럼 아예 공부를 잘할 거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 적성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 형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 그리고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야. 나 자신 있어.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요리도 많이 배우고 대학 가고 싶으면 그때 내가 가면 되잖아. 나 믿고 밀어줘. 이렇게 둘째는 늘 자신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아이였어요. 제가 아무리 말렸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강단도 있었죠. 무엇을 해도 믿음이 가고 또 의지가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장학생이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전액 장학생으로 대학에 가 조리학과를 졸업했네요. 대학 다닐 때는 용돈도 자신이 벌어서 썼기 때문에 정말 거저 키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 사람마다 아픈 손가락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저에게는 이 둘째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 그럴 뿐 실질적인 모든 지원은 큰애에게 들어갔네요. 큰애는 대학 재학 중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졸업을 하던 시기에는 취업 스터디며 면접 준비며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다고 할까요?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아들, 정말 엄마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정말 정말 수고했다. 뭐, 그래봐야 겨우 월급쟁이 된 걸 가지고. 그보다 회사 다니려면 양복이며 구두며 살 게 좀 많아. 엄마 카드 좀 쓸게. 이번에도 돈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와, 그럼. 다니는데 옷도 단정하게 잘 입고 다녀야지. 괜찮아. 그리고 나 독립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 우리 동기들 보니까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많이 살더라고. 거기로 이사할 생각이야. 뭐? 언제부터? 다음 주 첫 출근이니까 그 전에 이사 가야지.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만 좀 해줘. 그 다음 달부터는 월급 타니까 내가 월세 낼 수 있을 거야. 보증금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너무 비싸다. 너 월급 받아서 이 월세 내고 나면 돈 모을 수 있겠어? 처음부터 이러면 돈 못 모아. 그냥 1, 2년 고생 좀 하고 돈 모아서 나가. 그래야 돈이 모여. 아, 진짜 제발 돈 이야기 좀 그만해. 우리 동기 중에는 면접 보고 바로 집 구한 애들도 있어. 그깟 돈 몇 푼 아끼려고 지금 나한테 왕복 3시간을 다니라는 거야. 엄마는 돈이 중요해? 아들 건강이 중요해? 아들의 성화에 저는 결국 보증금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독립해 나간 이후로 아들의 얼굴을 보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은 잘 하고 있는 듯 보였네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아유, 이게 누구셔?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둔 엄마 아니에요? 그래, 요새 얼마나 행복해요? 온 시장에 그 집 아들 잘 키웠다고 소문이 바다한데. 아이고, 주책이에요. 얼른 물건이나 내려놓고 가세요. 오늘도 물건 상태는 좋죠? 아유, 그럼요. 그나저나 아들이 뭐 해줍디까? 뭐, 가게라도 넓혀준대요? 저 아랫집 김밥 가게 사장님은 새벽부터 나와서 악자까지 장사하더니 이번에 그 집 아들도 좋은 회사 들어갔잖아요. 바로 생활비 줄 테니 일 줄이라고 해서 새벽 장사는 안 하기로 했대요. 이번에는 아예 가게 문 닫고 다 같이 해외여행도 간답니다. 아, 내가 얼마나 부럽던지. 그러게, 저도 부럽네요. 어쩐지. 그래서 새벽에 가게에 불이 꺼져 있었구나. 요새 사장님 얼굴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이제 이 집도 새벽 장사 곧 안 하시겠네요. 그렇게 되면 꼭 미리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재료 배달량을 우리가 조정을 하니까. 아이고, 부러워요. 우리 집 애들은 나를 닮아 그런가? 공부하는 영 인연이 없어 보여. 이렇게 주변에서는 저를 전부 부러워했지만 사실 제 생활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첫 월급을 탈 때도 제게 단 10원 한 푼 보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제게 돈을 타라면 타갔지 말이죠. 엄마, 이번 달 월세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 내가 이번 달에는 좀 힘드네. 뭐? 저저번 달에도 내가 해줬잖아. 그게 마지막이라면서. 근데 이번 달은 또 왜? 내가 필요해서 차를 샀어. 차 할부금이 나가니까 월세까지 맞추기가 힘들어. 이번 달에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뭐, 차를 사? 아니,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차를 사. 너 집도 회사랑 가깝잖아. 근데 뭐가 필요해서 차를 사? 돈은 어떻게 모으려 그래? 또 그놈의 돈 이야기.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왜 내가 돈 못 모을까봐 난린데. 내가 돈 모으면 달라고 하라고 아주 작정을 한 거야. 요즘 차 한 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차도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 알기는 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작정이라니. 솔직히 네가 언제 첫 월급 받고 지금까지 이 엄마한테 내 목조가리 하나라도 사준 적이 있어? 알아서 한다면서 매일 월세 달라는 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큰아들과는 이렇게 돈이야기로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또 저는 바보처럼 월세를 해주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해주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둔 엄마가 죄인이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에 비해 둘째는 성실하고 또 성실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대학을 졸업해서는 대형 유명업체 외식당에서 일하면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가더군요. 아이는 첫 월급을 타서는 제게 화장품 세트를 사왔어요. 엄마도 이제 관리 좀 하세요. 요즘 아줌마들 보니까 엄청 잘 꾸미고 다니던데. 우리 키우느라 거울 볼 시간도 없었지? 이거 되게 좋은 거래. 이런 것도 잘 바르고 이쁘게 하고 있어. 내가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사다 드릴게. 돈도 없는데 왜 이런 걸 사오고 그래? 너 좋은 거나 사지. 아니야. 우리 엄마 더 이뻐지셔야 장사도 잘 되지.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건강만 하세요, 엄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아이가 사준 화장품 세트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장하고 고맙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작은 애는 그렇게 경력을 쌓다가 언제 돈을 모았는지 제 가게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정말 열고 싶은 가게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해서 저는 싫다는 아이에게 보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아이가 연 가게는 크기는 작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장사도 아주 잘 되었어요. 하지만 큰애 눈에는 이것도 하찮아 보이는 모양이더군요. 동 생각에는 들렀지? 얼마나 열심인 줄 몰라. 장사도 엄청 잘 된단다. 정말 대견하지 않니? 가게가 코딱지만 하더만 테이블이 한 3개 있나? 그런 곳에서 장사가 잘 돼봤자 구멍가게지. 그래서 언제 돈을 벌어? 뭔마나 걔나 하여튼 그릇이 작아.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지금은 작아도 차차 넓혀나가면 되지. 원래 시작은 작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혼자 아등바등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인 줄 알아? 순진들 하셔둘다. 크게 노는 사람이 크게 벌고 작게 시작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뭘 알고 좀 이야기해. 큰아들은 점점 낯설어지기만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저와 둘째를 가볍게 본다고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깜짝 놀랄 말을 꺼내더군요. 나 결혼해. 다음 달쯤 상견례 잡으려고 하니까 둘 다 시간 빼놔. 아, 전에 한번 데리고 온 그 아가씨야? 회사 동기라면서 날 잡으려고? 걔랑 헤어진 게 언젠데 그래? 혹시라도 걔 이야기 꺼내지도 마. 다른 사람이야. 뭐? 너 3년 넘게 사귀었잖아.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났어? 누군데 그래?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부잣집 딸이야. 결혼하면 나 회사 그만두고 그 집안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뭐? 회사에 일 들어가? 지금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집안 사업이 엄청 큰데 외동딸이라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거든. 내가 이제 곧 그 사업체 사장이 될 거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큰 물에서 노는 거야. 알겠어요, 둘? 그러니까 엄마도 시어머니고 뭐고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상견례에서 조용히 인사만 하고 와.
아들 앞길 구제해주신 분들이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인데다가 처음부터 시어머니 대접 같은 건 바라지도 말라는 말이 너무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상기되어 있었어요. 이 결혼으로 달라질 자신의 인생에 들떠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냥 놓아버렸죠.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상견례 자리는 말이 상견례지 사돈될 사람의 인생 자랑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어떻게 맨몸으로 사업체를 일구어서 어떻게 키웠는지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건성으로 장단에 맞추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들어보니 식당을 작게 하시고 둘째 아드님도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키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동네에서 구멍가게만 하실 겁니까? 사돈 총각네 가게도 엄청 작다면서요.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크게 해야 크게 벌지. 아닙니다. 아직 제가 그렇게 큰 가게를 감당할 그릇이 못 되어서요. 지금 배우는 중이라 차근차근 운영하는 중입니다. 사람이 배포가 있어야지. 그럼 큰 사람이 못 되네. 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데 사람이 너무 가볍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본 큰아들의 짝이 될 아가씨 역시도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사실 처음 보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 전에 큰아들이 오래 사귀었던 아가씨는 가녀린 몸에 인상도 선하고 고운 눈매를 가진 예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할 아가씨는 덩치가 아들보다 더 커 보일 정도로 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다부져 보이는 것이 자기 아빠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저희를 어려워하기는커녕 저와 둘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가벼운 무시가 느껴지기까지 건방져 보였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큰아들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말투도 거침이 없었네요. 그래, 날은 언제로 잡을 생각이신가요? 식장이나 이런 건 생각해 놓으셨나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을 신경 쓰지 마세요. 간섭할 생각도 마시고요. 당신 엄마한테 확실하게 이야기 안 했어. 이런 건 미리미리 확실히 해둬야지. 알았어. 엄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물어도 못 보니?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 어머님, 다 정해지면 알릴 테니 지금부터 괜히 나서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우리 결혼식이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차피 걱정하셔도 도움은 안 되겠지만요. 결혼하면 저희 집 식구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저런 말을 듣는 것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잘난 아들은 사돈집 아들이라는 말이 있나 보다 생각할 뿐이었죠. 그렇게 큰아들은 잘난 집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회사도 그만두고 그 집 장인 밑으로 들어가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큰아들은 그 집안의 대릴사위였죠. 결혼하고 딱 한 번 며느리와 인사를 하러 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며느리 얼굴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딱히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저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만 가끔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다였네요. 그래도 일은 잘 되는지 아들은 때깔도 좋아지고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걸 보니 지 팔자에 맞는 결혼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기에 걸려서는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 작은 아들 역시 결혼을 했어요. 의외로 작은 며느리는 명문대로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재원에 게다가 미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 사람 식당을 제가 좋아해서 자주 갔었거든요.
자기 일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대놓고 좋아하는 티를 냈는데도 부담스럽다면서 벽을 치는 바람에 제가 꼬시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아, 우리 엄마 앞에서 쑥스럽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자기가 나한테 너무 가분해서 그런 거지.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를 어떻게 꼬셨는데. 내가 자기보다 나은 거라고는 사람 보는 눈 하나 있나 보다. 그쵸, 어머니? 이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의외로 사돈집에서도 우리 둘째를 예쁘게 봐주시더군요. 요즘 같은 때 보기 드문 건실한 청년이라면서요.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둘째네는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아기를 봐주기 위해 가게를 정리하고 둘째네 아기를 돌봐주게 되었네요. 제가 가게를 하던 곳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가게를 정리해야 했기도 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혼자 일을 하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네 역시 저와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기를 봐준다는 말을 좋아했어요. 맞벌이를 하는 터라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쯤 큰애는 무슨 일인지 자꾸 또 저를 찾아와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재개발되면 보상금으로 얼마나 나온대요? 적어도 몇 억은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거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하세요. 투자라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그리고 그 가게 내 땅 아닌 거 알잖아. 내 앞으로 나오는 보상금은 얼마 안 돼. 뭐? 그거 예전에 가게랑 앞에 주차장터랑 다 산다고 했잖아. 그 나 안 샀어? 그러려고 했는데 너 그때 등록금 대고 또 나중에 방세 대고 하느라 못 샀어. 돈이 모이만 하면 들어가고 해서 그냥 계속 세내고 있었다. 에이 진짜 그때 샀어야지. 그때부터 재개발 이야기 있었는데 대체 뭘 한 거야?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그러니까 평생 고작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오랜만에 며느리와 찾아온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더군요. 며느리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한숨만 쉬며 인사도 없이 따라 나서고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것들은 왜 나이가 들도록 처리되질 않는 것인지. 사실 가게 터와 가게 달린 주차장, 그 뒤편 텃밭까지 전부 제 소유가 맞았습니다. 미리 헐값에 다 사두었지만 저는 일부러 거짓말을 익혔어요. 게다가 저런 반응을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상금으로 10억이 넘는 돈이 나오는데 저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저 큰애 부부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밤새 고민을 하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둘째 며느리를 대동해서 사돈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사돈이 유명한 변호사였거든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 한참을 고민하던 사돈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사부인이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사부인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우리 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큰아드님 성정이 냉정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런 아들에게 유산 상속 포기시키려면 더 큰 걸 거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면 큰아들에게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 했어요. 아니, 오히려 분수 넘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감사는커녕 존중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게 맞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니까 하고 그냥 넘겨야 하는 건가요?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보니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해야 됩디다.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둘째에게 미안한 게 많아요.
그리고 염치 없는 소린 줄 모르겠지만 늙고 보니 나중에 힘이 빠졌을 때 그래도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우리 둘째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제껏 제가 못 준 거 둘째에게 다 주고 편히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큰애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 당분간 너네 집에 가 있으면 안 되겠니? 이제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뒤편 살림집도 같이 허문다고 하는구나. 둘째네는 애기도 있어서 내가 있을 곳이 없어. 가서 살림도 내가 해주고 이번에 나온 보상금도 다 줄게. 보상금 얼마나 나왔는데요? 그걸로 전셋집이라도 못 얻어요? 얻을 수야 있는데 너 돈 필요하다며. 내가 마음에 걸려서 그래.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너 주고 나면 내가 가서 살 집을 못 구할 것 같아. 어떠니? 돈 이야기를 했더니 큰아들은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짐이랄 것도 없는 짐가방 2개만 차에 싣고 큰아들네로 향했어요. 큰아들네는 사돈이 마련해 주었다는 큰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인어른과 같이 지낸다고 했지만 장인어른은 몇 년 전부터 해외에 나가 있어 둘만 살고 있었네요. 집에 들어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번지르르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1층이고 2층이고 방마다 정리되지 않은 옷이며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발을 디디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또 어디선가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네요. 아니, 이런 데서 잠은 오니? 부엌은 이게? 여기서 밥은 해먹고 다녀? 일주일에 3번 보험이 아주머니가 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니, 냉장고가 이게? 너네 집에서 밥 안 먹니? 어머니! 갑자기 며느리가 확 원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여기서 같이 지내기로 하셨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주셔야죠. 왜 함부로 냉장고를 막 여세요? 그리고 여기는 제 집이에요.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니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방은 2층이니까 거기 쓰시면 돼요. 그럼 냉장고 열 때마다 일일이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난 내 맘대로 물도 한 잔 못 꺼내 먹어? 그냥 제 스타일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스타일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특히 전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꼭 조심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켜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아무리 그래도 언성은 낮추거라. 그래도 내가 어른이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준다는 돈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더군요. 아이들이 원하는 통장과 카드를 내어주고 저는 2층 구석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잡동사니가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방은 어두컴컴하고 키키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결국 나는 큰아들에게 이런 골방에 처박히는 존재일 뿐이란 사실이 확 실감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제가 투자를 한다는 공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공장은 도시락을 만들어 생산하는 곳이었죠.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가격에 비해 반찬이나 구성이 부실하더라고요. 아마 그 때문에 점점 매출이 떨어져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보였네요. 저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허정투성인 공장 안을 꼼꼼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왔던 제 눈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저는 큰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사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녀왔어. 어제 검사 결과 받았는데 내가 암이라는구나. 그래서 입원을 해야 한대. 네. 뭐라고요? 암? 무슨 암인데요? 그게 대장암이란다. 뭐,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 아니, 그런 줄 알고 일부러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엄마? 병수 말 받으려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그렇잖아. 돈 이야기만 나오면 지독하게 굴고 매번 칼같이 자르더니 이번에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먼저 나서서 돈을 주겠다고 하질 않나. 그게 그냥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건가 보다 했더니 뭐 암?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병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었죠. 이어진 며느리의 말은 더욱 기가 찼어요. 아니, 병수발은 둘째치고 수술에 항암이라고요. 어머니, 그 항암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아세요? 그리고 지금 그 연세에 수술을 하셔서 뭐 어쩌시려고요? 요즘 노인들은 수술도 잘 안 한다는데 어디예요 그 병원? 어디서 돈에 눈이 먼 병원만 가셔가지고. 요즘 암은 병도 아니에요 노인들한테. 병이 아니라니. 암이 병이 아니면 뭐가 병이니? 그럼 나보고 치료도 받지 말고 이러다 그냥 죽으란 말이냐? 내가 언제 니들한테 병원 와서 수발을 들라고 했어. 병원비를 당장 다 내라고 했어. 지금 암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와서 병수발에 병원비도 다 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러 다 노리고 여기 들어오신 거 맞죠? 그깟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로 생색내시면서 들어오실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요. 그깟 몇 푼? 니들은 그 몇 푼이 없어서 매일 연체료에 독촉장만 받니? 다 봤다. 카드 대금도 밀려있고 공장 전기세도 밀려있던데 근데도 이깟 몇 푼이야? 아, 됐어요. 난 몰라. 일단 투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말이나 바꾸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난 방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엄마잖아. 며느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아들은 곧바로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엄마 좋아하는 둘째네 가서 사정을 하던지 알아서 해. 엄마야 살 만큼 살았지만 난 아직 젊잖아.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너 지금 나보고 나가란 소리야? 엄마가 암이라는데 너는 걱정도 안 하니? 걱정돼. 근데 난 지금 내가 더 급해. 엄마야말로 양심 없는 거 아냐? 병원에 갔으면 대충 알았을 거 아냐? 왜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얼른 가서 몸 관리나 잘하고 수술 받으면 연락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같이 죽으란 소리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핸드폰에서 영상을 하나 틀어 아들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아들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아들이 풀썩 주저앉는 쿵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인지 방에서 달려온 며느리 역시 제가 내민 영상을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네 공장에 보니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이 수두룩하더구나. 세척도 제대로 안 한 재료를 쓴 것도 있고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이거 전부 고발 들어갈 거야. 알아서 하렴. 아니 엄마. 엄마 왜 이래? 누가 누굴 고발한다는 거야? 신정해. 어? 아, 그리고 이 영상은 이미
다른 분한테 벌써 보내놨어. 혹시나 핸드폰을 뺐느니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곧바로 제보 들어갈 테니까. 아니, 어머니.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면 되죠. 무슨 고발을 한다고 이러세요? 이렇게 고발 한 번 되면 저희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가족? 네가 무슨 그런 단어 입에 올리니? 너는 날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질 않니? 그러니 암 걸렸단 날 보고도 꽁꽁이 촬영을 하지. 나야말로 니들 꽁꽁이를 모를 것 같아? 터자, 니들 회사가 껍데기만 남았지? 전부 빚더미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지금 니네 아버지도 빚쟁이 피해서 도망가 있는 거 다 안다. 그래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 엄마,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장인어른은 그냥 잠깐 가 계시는 거야. 아직 어음이 다 안 들어와서 그래. 그건 빚도 아니야. 사업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엄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넌 언제까지 날 바보 등신 취급할 거야? 진짜 바보 등신은 바로 너야. 네 장인이랑 네 마누라가 전부 짜고 재산 빼돌리고 회사 깡통으로 만들어서 너 사장으로 앉혀놓고 도망칠 생각인 거 진짜 모르겠냐? 그럼 이걸 보면 정신이 차려지겠구나. 저는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서 아들 얼굴에 뿌렸습니다. 사진 안에서 며느리는 웬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고 있거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며느리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들 역시 경악을 하더군요. 이게 다 뭐야?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왜? 여보, 다 오해야. 어머니, 제 뒷조사 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니? 니들이 돈돈거리는 게 이상해서 내가 회사 조사를 하다 보니 알게 됐다. 너는 아예 숨길 생각이 없던데? 그러니 회사 경리부장과 아예 대놓고 이짓거리를 하지. 니들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니들 말대로 나가주마. 저는 그 말만 남기고 그 집구석을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둘은 서로 싸우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한바탕 난리가 났더군요.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늘 허영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말로는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기회로 아들이 깨달았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그 아이의 몫이겠지요. 암이라는 말은 당연히 거짓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의 충고를 따랐을 뿐이었어요. 조금 잔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몸이 아프다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도 자식이니 아픈 부모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별별 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 기회에 진짜 속마음을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 조사도 좀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투자를 권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지만 제가 겪어보니 잔인한 현실이 투명하게 보이더군요. 세상에는 병든 부모를 아무렇지 않게 외면하는 자식도 있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내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다 자란 성인이니 자기 인생의 뒷수습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큰아들 내외는 곧바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였던 아이는 곧바로 자기 아빠가 있는 외국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을 전부 챙겨서 떠나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에 남은 큰아들은 빚만 남은 회사를 떠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모양이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정이 급한지 자존심도 굽혀가며 지 동생에게도 연락을 한 모양이지만 작은 아들은 냉정하게 잘라냈다고 하네요. 이 기회를 통해 큰아들 놈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배워야겠죠. 저는 최근 출산한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곧 복직을 앞두고 있어 곧 둘째와 살림을 합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며느리 직장과도 가깝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에 아파트를 구입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힘닿는 날까지 열심히 또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이들이 제 인생의 목표이자 전부가 되는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조금씩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인생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 인생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어요. 이제라도 이 간단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가장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인생을 즐기시라고 말이죠. 나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니 말입니다.